없으니까 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그렇죠. 열렸군요. Round one, fight. 그러면 네.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이 비대면 문화가 가고 있는 게 촉발이 된 거지. 네. 코로나19가 끝나도 돌아가진 않는다. 과거로.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네. 세대 중에서 젊은 세대를 포커스로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주로 있는 것들은 돌아가기 힘들 수 있고요. 하지만 뭔가 기존의 어떤 고령층 혹은 기존에 있었던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면 도라는 가지만 돌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갈수록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것들은 당연히 사람들에 대한 거리두기나 걱정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번 했을 때 10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게 50명만 모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럼 결국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100명을 통해서 매출을 얻었던 거를 50명을 통해서 매출을 얻어야 돼요. 그 말은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은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에 대해서 어떤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 혹은 그 사람의 로열티가 올라가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명품 시장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잠깐 코로나가 괜찮아졌을 때 네. 명동 난리가 났었죠. 그랬다면서요. 예, 백화점이 터졌습니다. 네. 예, 다 명품사로. 근데 그 이유가 네.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문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에서도 보복 소비라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의 어떤 소비를 하더라도 가볍고 싼 거를 사려고 오프라인에 가는 게 아니라 예, 오프라인에 가서 내가 가치를 누릴 정도의 물건을 사러 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상품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거래가 날 거고요. 오프라인은 어떤 온라인에서 아직까지 줄 수 없는 경험이나 로열티나 브랜드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객단가가 높이는 쪽의 전략들이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오프라인 시장이 이 재편성이 되면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제일 큰 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공유 오피스 얘기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위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워크가 상당히 위험해요. 네. 예, 왜냐하면 구도 위험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고 또 에어비앤비 우리가 알다시피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원래는 IPO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PO 직전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여행 자체를 안 가니까 공유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그 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위워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의 이제 공실률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투자가 끊기고 결국 이런 것들이 몇 개의 큰 어떤 공유 혹은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자체도 어떤 시장 자체가 재편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는 또 이런 주거나 어떤 과정에서도 좀 더 넓은 평수나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대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또 왜 생기는 거죠? 넓은 평수를? 회사는 안 가지만 회사에서처럼 내 거를 꾸며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집 혹은 주거 공간 혹은 나만의 사무실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조금 미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서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부동산 자체의 호황이라고 하는 건 줄어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런 문화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격을 받는 분야도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분야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이번에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대기업 일단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롯데에 있는 그러니까 롯데 아울렛 중에 한 곳이요. 얼마 전에 그 오프라인 매장이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인데 소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건 우리 회사 우리 매장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매출을 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O2O,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과거에는 뭔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진화됐다 혹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진화됐다라는 개념으로 쓰였으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공존의 공간으로서 이 용어들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작은 회사 혹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열티라는 게 높아지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의 브랜드 파워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깃집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면 정육점이 여러 개가 있어도 내 정육점 혹은
김덕진이 하는 정육점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거랑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냐면 과거에 이제 백종원 그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의 그 가정식 음식점 혹은 네. 우리가 일본의 자영업의 음식점은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하는 음식점보다 몇 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 혹은 여기서만 먹을 수 있거나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배 더 비싼 가격을 내고서라도 거기로 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세대 간으로 흘러가게 되고 평상시 나머지 끼니는 프랜차이즈에서 저렴하게 먹는 이러한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뭔가 내 상품 혹은 내 제품, 내 서비스가 다른 데서 느껴볼 수 없는 그게 제품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판매하거나 만드는 개인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사람이 더 쏠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나만의 것을 만들기 위한 도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의 뭐 언택트처럼 일종의 콩글리시를 좀 만들어 보면 네. 약간 미드택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미드 같은데요. 텍트. 그러니까는 언택트와 콘택트 중간 정도의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네. 예시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정육 아까 말씀 계속 드렸으니까 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배달을 해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네. 새벽 배송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밤에 시키면은 신선한 고기가 정육점에서 온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정말 소규모의 맛있는 부위 이런 것들까지는 잘 못 주고 그냥 대규모로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정육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육점이 고기 주문이 와요. 고기 주문을 저한테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고기를 잘 써는 사람이라 특정 부위를 맛있게 썬 다음에 그 부분만 딱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 부위를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 부위를 보내주면 일반적인 고기에 비해서 단가를 높이면서도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그 안에서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의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어떤 SNS 서비스가 됐든 고객과 소통하면서 중간 정도의 접점을 갖게 되는 이러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고민하고 이런 걸 개발하시는 소상공인들이야말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시인데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제 주변도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 안에서 지금 30, 40대 여성들이 상당히 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특히나 그렇죠. 아기 엄마들, 아기 네. 엄마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상당히 또 크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클래스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 이제 요즘에 이것도 이제 세대 변화에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원데이 클래스라는 게 많았잖아요. 그 배운다는 뜻의 클래스. 네네 원데이 클래스 수업이 많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클래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주말만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가서 뭘 만들고 뭐 예를 들면 꽃 꽂이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방법을 쓰느냐?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키트, 교육 아. 키트. 근데 그 교육 키트를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느냐?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네. 그거를 받아요. 그럼 받은 친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업은 공간에서 떨어져 있지만 네. 마치 엄마와 아이가 같이 나와서 수업을 하는 듯한 경험을 똑같이 제공해 주는 거죠. 오.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클래스는 아무리 한 사람이 손을 잡아도 동일 시간에 한 번에 10명 이상 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일 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많이 해도 하루에 뭐 한 10팀 받으면 정말 많이 받는 팀이었는데 네. 택배를 하루에 막 200개씩 보냈더라고요. 오, 새로운 시장이 완전히 그렇죠. 열렸군요. 그러니까 오. 오히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계정은 이미 부모님들과 어머님들과 계속 브랜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들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데 그 전에는 클래스를 가고 싶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오히려 걱정했던 사람들이 키트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오히려 하고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변화를 한쪽으로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실한 거는 이런 플랫폼 효과나 온라인 효과 때문에 어떤 그 약간 부의 분배라고 할까요? 아니면 매출의 분배라고 할까요?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 듣고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좀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네.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저도 직장이니까 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처럼 한 좀 어느 정도 직장에서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네. 바로 비대면 문화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에서도 보도국에서 오픈 좌석자라 그래갖고 음. 이 좌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기자들은 모두 찬성을 했는데 조금 고참 기자들은 자리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한 네, 시기가 네.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 네. 이렇게 조직에서 한 1, 20년쯤 지나서 비대면 문화는 익숙하지 않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는 계속 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위한 친구는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찌 사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구찌가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요즘에 여전히 Z세대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구찌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 그러면 네. 거꾸로 멘토를 맞아요. 젊은 신입 사원들이 멘토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오히려 CEO나 이런 사람들이 신입사원한테 뭘 배웠느냐? 네. 인스타그램 사용법, 네. 중요하죠, 틱톡 사용법, 네. 어떻게 카톡에서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야 되는 이런 걸 네. 배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니까 젊은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해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거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대가 변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빠르게 습득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는 것이 결국 생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대에 변해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스포츠가 다 지금 경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게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토토 같은 이런 게 그 베팅이라고 하는 이제 정식 베팅입니다. 이제 뭐 불법 말고요.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가 다 없으니까 어르신분들이 원래 약간 소소한 재미 그리고 혹은 좀 일종의 용돈벌이를 그걸 계속 하셨는데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e스포츠라고 하는 프로게임 오락 있잖아요. 게임을 공식 스포츠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공식 스포츠로 인정했더니 아까처럼 그 나라는 되게 토토나 이런 문화가 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야구 대신에 지금 롤이나 이런 걸로 토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 10대 들어서 게임을 배우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네.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지금 재밌는 야구 보는 거 대신에 그래서 야구를 틀어주는 펍들이 야구 대신에 지금 e스포츠를 막 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큰 변화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이제 계속 이런 그 게임을 잘 봐서 어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떤 매체가 바뀌는 건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거꾸로 배우는 거죠. 근데 배웠더니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젊은 친구들보다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더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결국에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왜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가 아니라 차라리 열린 마음으로 조금씩 배운다면 오히려 그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네, 그걸 좀 구치 사례 같은 거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언택트 또는 뭐 비대면 문화, 뭐 헌택트 지금 명칭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근데 미국에서는 뭐지 터치리스 이코노미, 터치리스 디스턴스 이코노미. 이코노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명칭도 생소하고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이 문화지만 오늘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서 이제는 뭐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비대면 문화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 새로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비대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자,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